최근 정치도 그렇습니다만 경제도 좋은 소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계엄 사태와 또 관세 충격에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가 나올 만큼 최근 성장률이 가라앉고 있는데요. 당장의 성장률도 문제지만 중장기 성장률 전망도 역시나 어둡습니다. 이대로면 15년 뒤인 2040년쯤부터는 잠재 성장률이 0%일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저성장을 넘어서 제로 성장까지 가시화되고 있는 한국 경제 상황,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2040년쯤부터는 잠재 성장률이 0% 가까이 될 것이다. 네. 어디서 이런 전망을 내놓은 건가요? KDI 네. 뉴스에서 자주 들어보셨죠?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말 그대로 정부에 있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우리 예. 경제 성장률 얘기 나올 때 LG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원 이런 민간 경제연구원들이 전망하기도 하고요. 네. 국책연구원도 전망하기도 하는데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민간 연구원들은 좀 짜게 봅니다, 성장률을. 그리고 네. 국책연구원은 좀 후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래도 정부가 책임을 지고 네. 그 정부에 소속돼 있는 연구기관이니까 좀 높여 잡는 경향이 있는데 네네. 그 국책연구원마저도 2040년대에는 잠재 성장률이 0% 정도 될 거다라고 보고서를 지난주에 발표했습니다. 예. 지난주 나온 보고서가 제목이 잠재 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이란 얘기인데 지금 2025년이잖아요. 그래서 2040년대를 지나서 2050년까지 정확히 25년 동안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어떨 것이다라는 걸 이제 전망을 했고,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2041년부터 2050년, 즉 2040년대에는 네. 잠재 성장률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0.1%가 될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 정도면 진짜 완전 멈춰서는 단계까지 가는 느낌인데, 그렇죠. 사실 경제 성장률은 저희가 많이 들어봤지만 잠재 성장률이 정확히 어떤 건지 조금 헷갈리거든요. 잠재가 중요한 건데 우리 쉽게 얘기해서 학생이나 선수들 잠재력. 저 친구는 참 잠재력은 뛰어나. 네. 하지만 지금 좀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혹은 지금 선생님이나 코치를 잘못 만나서, 혹은 스폰서가 없어서 충분한 자원이 없어서 실력은 없지만 저 친구는 그 반대의 조건만 붙으면 얼마든지 실력이 나올 거야. 그걸 이제 잠재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잠재 성장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 경제, 어떤 특정 국가의 기초 체력, 기초 실력이라고 보면 되고요. 조금 더 학문적으로 정의하자면 한 나라의 노동, 자본, 기술, 이게 이제 경제를 이루는 세 축인데 한 나라의 노동, 자본, 기술을 총동원했을 때 그 나라가 발휘할 수 있는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0.1%라는 얘기니까 한국은, 이제 코리아는 2041년이 되면 우리가 가진 모든 실력을 다 끌어모아서도 0.1% 성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잠재력이란,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렸지만 사람도 그렇지만 나라도 잠재력을 늘 발휘할 수는 없어요. 갑자기 부상을 당한다든지, 갑자기 날씨가 안 좋다든지, 갑자기 돈이 떨어졌다든지 이러면은 잠재력보다 실력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잠재 성장률이 0.1%라는 얘기는 그때 또 뭔가의 변수, 지금처럼 예상하지 못한 관세 전쟁 같은 대외 충격이 오면 0.1%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0.1은 0에서 눈곱만큼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조금만 충격이 와도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국책연구원이 발표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굉장히 관심을 모았고 약간의 충격, 공포스러운 그런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2040년 이후로는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제자리 걸음 혹은 후퇴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정말 어떤 의미를 갖는 수치일까요? 제가 체감되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직장인들이 많으시니까, 예를 들어서 한 직장인의 올해 월급이 한 달에 한 5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괜찮은 직장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직장인들이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예를 들어서 상사가 좀 하기 신의를 시켜도 참고 하면 내년에 월급이 오르겠지라고 기대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게 열심히 일할 유인이 되는 거고. 근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년에도 월급이 500만 원입니다. 또 열심히 일했는데 내후년에도 500만 원. 제자리, 성장률 0%. 그러면은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할 유인이 있을까요? 활력이 없죠. 날까요? 그게 경제 성장률 0%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의 비유에도 20대 때, 30대 때 신혼부부가 20평대 작은 아파트를 살더라도 우리 부부가 열심히 모으면
40대, 50대 되면 30평대도 되고 40평대도 되고 단독주택도 되고 이런 꿈이 있어야 활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0%라는 얘기는 잠재 성장률이 0%라는 얘기는 그 나라의 경제를 활동하는 구성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유인이 사라진다는 거고 아주 가까운 나라에 아주 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경제를 얘기할 때 네.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 잃어버린 30년 동안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거의 0%였어요. 우리가 시계추를 30년 전으로 돌려보면은 30년 전에 한국에게 일본이란 약간 넘사벽이었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우리가 일본을 따라갈 수 있을까? 도대체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저렇게 많이 벌지? 지금 이 시점에 일본은 우리가 이미 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여행 네. 가봐도 느껴지실 거예요. 네. 1인당 국민소득을 봐도 우리가 이길 때가 많습니다. 예. 그게 경제성장 0%가 가져오는 충격이에요. 그렇다면은 거꾸로 우리가 지금 한 수 아래로 보고 있는 예를 들어 동남아, 뭐 베트남, 태국 이런 나라가 우리가 잠재 성장률 0%가 계속되면 우리보다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네. 그렇게 되면 이 잠재 성장률 0%라는 게 얼마나 삶을 바꿀 수 있는 건지 얼마나 공포스러운 전망인지가 좀 체감이 되실 겁니다. 야, 그러면은 이 그야말로 제로 성장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2040년이면 15년밖에 지금 안 남은 거거든요. 어떻게 이런 전망이 나오게 된 걸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제 2025년부터 2050년까지 세 구간으로 쪼개가지고 전망을 했는데요. 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단기 전망이죠. 예. 그때는 잠재 성장률이 1.5%로 봤습니다. 그리고 네. 2031년부터 2040년, 2030년대는 0.7%, 그리고 2041년부터 2050년 그게 문제의 0.1%인데 네. 사실 이게 똑같은 전망을 2022년 3년 전에도 했어요. 3년 전에도 했는데 네. 그때는 2041년에서 2050년 잠재 성장률이 0.7%는 될 거라고 봤습니다. 40년대가요? 예, 뭐 물론 0.7도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근데 어쨌든 그 3년 전에는 0.7을 봤는데 이번에 0.1을 봤기 때문에 0.6% 포인트가 날아가 버린 거거든요. 예, 예. 그럼 지난 2022년 3년 전과 2025년 지금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던 거냐? 그러니까요. 뭐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깜짝 놀랄 변화는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런 게 있었다면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만 딱 제거하면 그렇죠. 네.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니까. 변수만 그게 아니고 제거하면. 네. 우리가 다 아는 문제가 조금씩 악화된 겁니다. 일종의 이제 질환으로 치면 만성 질환이 점점 심해지는 건데 네. 우리가 어느 나라의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리를 해요. 네. 노동, 자본, 그리고 생산성인데 네. 그러니까 노동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공장에 100명이 일을 하는 공장이 있고요. 근데 네. 여기 직원을 200명으로 늘리면 네. 꼭 2배는 아니더라도 당연히 생산물이 늘어나겠죠.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말 그 노동이 아니라 자본, 돈. 그러니까 공장이 하나 있는데 공장을 2개, 3개로 늘리면 꼭 2배, 3배는 안 되더라도 당연히 생산물은 늘어나요. 그게 경제 성장의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저개발국이나 후진국, 개발도상국일 때는 노동이나 자본을 늘리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왜냐하면 인구도 많고 출생률도 높고 그다음에 워낙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조금만 부어도 돈 부은 티가 나고. 네. 자,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 이르면은 노동이나 자본을 투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출생률이 떨어지죠. 그렇죠. 우리가 뭐 유독 심하게 떨어지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선진국이 되면 출생률이 떨어집니다. 사람이 잘 먹게 되면 잘 살게 되면 나의 삶의 질을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를 덜 나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을 늘리고 싶어도 늘릴 사람이 없어지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자본 투입도 예전에는 100만 원 할 때 100만 원 돼서 200만 원 투입하면 2배가 되는 거지만 네, 네. 1000만 원일 때 100만 원 더 해봐야 10% 생각밖에. 1억 원일 때 100만 원 더 해봐야 그러니까 자본 투입을 늘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결국은 생산성을 개선을 해야 선진국에서는 꾸준히 이제 그 성장률이라는 걸 유지할 수 있는 건데 네. 생산성이라는 것도 좀 추상적이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일종의 노하우나 기술인데 우리가 똑같은 피자를 만들더라도 똑같은 밀가루, 똑같은 베이컨, 똑같은 치즈로 만들어도 어느 집은 맛있고 어느 집은 맛이 없잖아요. 네, 네. 그게 셰프 요리사의 노하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노동과 똑같은 자본을 조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네. 뭔가 노하우, 기술, 기술 혁신, 규제 완화 이런 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의 종합이 이제 생산성인데 네. 이 생산성이 우리나라 정도 수준 되는 경제는 꾸준히 올라줘야 노동과 자본에서 부진하더라도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 건데 예. 지금은 생산성마저도 우리나라가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도 늘리지 못하고 자본도 늘리지 못하고 생산성도 개선이 되지 않으니까 어디서도 하나 긍정적인 구석이 없다 보니까 성장률이 0%까지 떨어진다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노동과 자본 생산성 세 가지 요소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노동 투입이 줄어드는 이유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저출산이나 또 예. 고령화의 이유가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지금 수준인 걸까요? 뭐 작년에 우리가 그 출생률이 0.7명대였으니까 네. 올해는 조금 나아진다고는 합니다만은 아직도 올해 나아진다고 해도 예상이 0.8명대거든요. 그러니까 네. 보통 우리가 경제 인구를 칠 때 전체 인구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경제 활동 인구. 네, 그러니까 네. 생산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경제학에서는 15세부터 64세. 그러니까 젊은 인구가 중요한 건데 네. 지금 15세부터 64세가 지금 최근에는 한 3,600~700만 명 정도 돼요. 우리나라 인구가 네. 5천만인데 3,600~700만 정도가 생산 가능 인구, 한 경제 70% 활동을 가까이 하는 되겠네요. 인구인데 네. 이게 2040년대 정도 되면은 2,500만 명까지 줄어듭니다. 예. 그러니까 1,200만 명이 그냥 사라져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노동 투입을 늘리고 싶어도 늘릴 도리가 없고 이거는 네. 뭐 출생률이 개선되지 않는 한 그냥 다가올 공포입니다. 다가올 정해진 미래. 네. 그리고 아까 또 생산성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경제 선진국에 가까워지고 몸집이 커지는 만큼 이 생산성을 더 길러야 된다, 키워야 예.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근 20년 동안 정말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데 2001년부터 2010년 그때 2000년대 초반에 10년을 보면은 그때 우리나라 경제가 평균 4.7%씩 성장을 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참 꿈의 숫자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 4.7 중에 1.9를 생산성이 담당을 했어요. 한 40%를 생산성이 맡아줬습니다. 네네. 근데 최근 10년, 올해가 2025년이니까 2015년부터 2024년 작년까지는 성장률이 2.5%입니다. 평균. 네. 물론 많이 2.5. 떨어졌죠. 예. 떨어졌지만 이 중에서 생산성이 0.6 정도를 맡아주고 있습니다. 비율로 치면은 24%예요. 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 경제 성장의 40%는 생산성이 맡아줬는데 최근 10년은 24%밖에 못 맡아줘요. 그러면은 생산성이 줄어든 만큼 노동이나 자본을 늘리면은 보충이 되겠죠. 근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은 투입할 인구가 없고 그렇죠. 어디서 뭐 인구를 사오지 않는 한 그건 불가능한 거고 네. 자본은 우리가 이미 상당히 부자가 돼버렸기 때문에 자본을 늘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산성마저도 그나마 버텨줬던 생산성마저도 지금 고꾸라지고 있으니까 사실 지금 좀 답이 잘 안 보이는 뭐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들을수록 사실은 진짜 좀 우울해지는 이 소식인데 그래도 15년이란 시간이 어떻게 보면 아직 많이 남았다고 예. 볼 수도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뭔가 손을 쓰면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가장 시급한 게 뭘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네. 무슨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다. 네. 차라리 그렇다면 다행이다. 그러니까 그것만 제거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네. 마찬가지로 해법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다 알면서도 우리가 해결을 못하는 건데 예. KDI도 보고서를 쭉 읽다 보면은 좀 말미에 가면 좀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건 알겠는데 이제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이쪽 부분으로 가면은 약간 좀 허망하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다 아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노동 투입을 개선하는 방법은 출생률을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쉽지 않은데요. 근데 정말. 이게 네. 뭐 이게 왜 출생을 안 하는 거냐, 뭐 워랍, 그러니까 일과 가정의 양립부터 뭐 네. 엄청나게 많은 지원, 요인이 있잖아요. 네, 네. 그 우리 지금 십수년째 해결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걸 어떻게라도 해결을 해야 생산성이 줄어드는 거를 인구로라도 보충을 한다. 정 안 되면 뭐 이민을 받든지 간에 어쨌든 노동 투입을 늘리는 거는 출생률 반등 그리고 이민의 활성화. 사실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생산성 개선 같은 경우는 그나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가장 경제 대국은 미국이죠. 네. 그리고 G2는 중국이죠. 예. 미국과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큰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늙은 경제, 우리보다 훨씬 둔해야 돼요. 근데 그 나라가 생산성이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단적으로 요즘 뭐 다들 AI 하니까 네. AI 분야의 스타트업 중에 유니콘, 보통 유니콘이라는 거는 기업 가치가 제로에서 시작을 해서 네. 기업 가치가 1조 원까지 올라온 말 그대로 잘 나가는 벤처를 유니콘이라고 부르는데 네. 급성장. 예, AI 분야의 급성장하는 유니콘이 지금 세 보면은 중국에는 한 70개 정도가 있고요. 예. 미국에는 120개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세 보니까 한 곳 있어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산성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결국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물론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치인들이 맨날 지금 대선 후보들도 그렇습니다만 맨날 하는 얘기가 규제 완화, 규제 완화. 그러니까 민간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게 열어줘야 된다. 뭔가 새로운 스타트업이 나오고 그게 되는 건데 이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 규제 완화가 생산성 반등에 시급한 과제다라는 걸 KDI가 이제 강조는 했습니다만 네. 뭐 우리가 알면서도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다음 정부의 과제가 정말 막중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김준범 기자님 쉽게 설명 잘해주시고 목소리도 너무 좋으셔서 듣기 좋습니다라고 또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셨거든요. 세상의 모든 지식 월요일 경제 포커스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